자, 오늘은 거인들이 지배하는 레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25 144레벨 거인의 숲길 지금 시작합니다. (144레벨은) 백룸의 145번째 레벨입니다. 생존 난이도는 5등급으로 매우 위험하고 엔티티들로 득실거리죠. 생존 난이도 설명에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레벨은 환경적으로도 극히 위험합니다. 레벨은 군데군데 커다란 진흙탕들이 보이는 축축한 평야의 모습을 띱니다. 144레벨은 항상 어두운 먹구름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레벨에는 사시사철 24시간 비가 내리죠. 비와 더불어 천둥번개도 내리는데요. 레벨에 내리치는 번개는 매우 강력하고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레벨에는 번개를 흡수할 금속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야를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극히 위험하죠. 144레벨의 지면은 거의 100% 진흙이기 때문에 레벨 속을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이동하려 한 방랑자들은 진흙 아래로 사라져버렸죠. 144레벨에 노클립하여 들어온 방랑자들의 대부분은 진흙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44레벨에서는 다수의 건물 페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방랑자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죠. 하지만 돌들의 틈새에는 여러 종류의 독성 곰팡이가 자랍니다. 이런 곰팡이들은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방랑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포자들을 만들어내죠. 페어들 속에서는 인간의 유골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최근에 사망한 방랑자들의 것이겠지만 몇몇은 먼 옛날 144레벨의 건축물에서 생활하던 혹은 건축물을 설계한 자들의 것이죠. 다만 이 레벨 자체가 강한 비바람으로 마모되었기 때문에 건질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벨에서의 이동은 오직 돌로 이루어진 둑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둑길들은 평균적으로 15m의 높이와 1.5m의 너비를 가지고 있죠. 둑길들은 한때 거주지로 쓰였을 페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둑길들이 항상 올곧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파괴되어 있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을 수도 있죠. 이 때문에 둑길을 찾더라도 레벨 내에서의 이동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44레벨에 들어오면 굶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레벨의 비와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 이동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둑길들이 워낙 높고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 방랑자가 그 위를 걷다 미끄러져 낙사할 수도 있거든요. 레벨은 날씨 변덕이 심하고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페어들까지 가려면 적어도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둑길들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 상당히 마모된 상태여서 방심하면 15m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죠. 하지만 만일 이펄겐틴이 당신을 눈치챈다면 낙사고 나발이고 그냥 뛰세요.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펄겐틴이 도대체 뭐냐? 이펄겐틴들은 144레벨을 지배하는 거인 엔티티들입니다. 이들의 머리에는 얼굴이 없는 대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기관이 달려있죠. 이 때문에 이펄겐틴들은 멀리서 보았을 때 거대한 전봇대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펄겐틴들은 진흙에서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넓고 납작한 발과 기다란 손가락들이 달린 손을 가지고 있죠. 이들의 피부는 남색 비늘로 덮여있으며 곰팡이가 쓸어있습니다. 144레벨에서는 어디에서나 이펄겐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관찰해본 결과 이펄겐틴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가만히 서서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래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먼 거리까지 전달되죠. 레벨에서 2마리 이상의 이펄겐틴들이 이런 소리들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펄겐틴들이 지적 능력이 있음을 밝혀주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펄겐틴들은 주로 가만히 서있지만 인간을 발견할 경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을 쫓을 때는 항상 켜놓던 헤드라이트를 끄죠. 이는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펄겐틴들이 인간을 포획하면 자신의 빛나는 머리 속으로 인간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잡아먹는다는 소리죠. 이펄겐틴들 이외의 엔티티들은 아직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진흙탕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달팽이 같은 엔티티들이 제보된 적은 많습니다. 매그는 현재 계속해서 144레벨을 조사 중이죠. 이런 고유 엔티티들을 제외하고도 144레벨에는 수많은 엔티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엔티티들이 백룸 여기저기서 노클립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건물 페어 속에서 갑자기 위장 크롤러가 튀어나온다 해도 그렇게 놀라진 마세요. 144레벨의 페어들에는 원래 명확한 출구들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다수의 출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페어들의 10% 정도가 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레벨의 입구들도 원래 명확했으나 레벨의 기지를 세우려고 한 매그 요원들을 이펄겐틴이 발견하게 되면서 존재하던 입구들의 대부분도 막혔습니다. 근데 어차피 들어가면 생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11레벨에서 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144레벨은 참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사망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환경한테 맞거나 엔티티들한테 맞거나 둘 중 하나네요. 생존 점수는 5점, 공포 점수는 70점, 고통 점수는 50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탑 25밖에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한 레벨이 나와버렸네요.
큰일 났다. 드림코어. 백룸찜 팬들이라면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드림코어란 몽환적인과 기괴함을 동시에 안겨주는 초현실주의가에 속하는 사진, 영상, 음악 등등의 스타일입니다. 드림코어는 말 그대로 인간의 꿈속에서 볼 장면들을 다루는데요. 이 때문에 드림코어 작품들은 상당한 노스텔지어의 느낌을 풍기죠. 오늘 알아볼 레벨이 드림코어 분위기의 레벨이거든. 자, 그렇다면 오늘은 탑24 94레벨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94레벨은) 백룸의 95번째 레벨로 3등급의 생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94레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이 레벨에는 적대적인 엔티티들이 다수 존재하고 마땅한 출구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레벨이 적어도 4등급의 생존 난이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영상으로. 94레벨은 거대한 미국식 교회 마을과 완벽한 공면을 이루는 잔디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레인 효과로 덮여있죠. 마치 레벨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손수 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흡사 VHS 영상 속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죠. 레벨의 잔디 언덕들은 무한히 이어집니다. 언덕들에는 별다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가끔 이상하게 주차된 차들, 배수탑들, 외딴 가구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떨 때는 집 한 채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94레벨의 마을 중앙에는 큰 분수가 있는데 이는 아몬드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을은 1930년대 미국 시골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마을의 모든 집들 및 집들 속 가구들도 똑같이 옛날 것이죠. 거리에는 오래된 자동차들과 아몬드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 배달차들이 보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방송용 사이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선 정겨운 만화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죠. 마을은 안전합니다. 밤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레벨의 인위적인 해가 지는 순간부터 레벨 구석구석 숨어있던 엔티티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그 엔티티들 중 다수는 애니메이션들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 이 친구들은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생김새를 가진 기괴한 엔티티들입니다. 얘네는 조금 멍청하지만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으니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나면 즉시 집안으로 숨으세요. 하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스마일러들과 하운드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집안은 스마일러들의 완벽한 안식처이죠. 엔티티들을 피해 도망칠 곳은 마을 내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밤이 되기 전까지 레벨의 거대한 성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죠. 이 거대한 성이 뭐냐고요? 레벨을 둘러보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커다랗고 반투명해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94레벨의 성은 레벨 속에서 유일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 내부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보이죠. 성 자체는 이상한 놀이방인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볼빛들, 놀이터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는 특별한 엔티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친구들은 로보맨이라고 불립니다. 로보맨들은 193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오래된 장난감 로봇들의 모습을 띱니다. 이들은 일종의 경비원들로 보이며 방랑자가 성에 있는 물건들을 만질 경우 즉시 적세적으로 변하죠. 성 내부로 한참 걸어가다 보면 커다란 문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지긋지긋한 드림코어 지옥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바로 탈출하는 건 아니고 성을 지배하는 왕의 테스트를 뚫어야 탈출할 수 있죠. 이 왕은 원래 갈라지고 마모된 석상이지만 왕을 만나는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킵니다. 왕은 당신의 가장 끔찍한 악몽에 나오는 것의 모습을 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공포 영화의 살인자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왕이 텅 빈 밀키스병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이것이 왕의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94레벨에서 나가려면 당신의 가장 큰 공포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치윽 두려움 덤벼보라 그래? 난 최강이다. 이런 건 디즈니 영화 주인공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무서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왕은 당신을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죠. 그리고 간과할 만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 왕이라 하면 1.5레벨을 지배하는 엔티티 어머니의 남편입니다. 그 안에 그 남편이네요. 94레벨에 들어오려면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후 허브를 이동해야 한 다음 땅바닥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레벨에서 나가려면 우리 신성한 왕님의 테스트를 클리어해야 되는데 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마을의 집들을 통해 7, 9, 53레벨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다 위험한 레벨들이니 소용없을 겁니다. 그럼 이상! 잠만요. 얌마, 내 밀키스 내놔. 내가 왜? 뭐래, 슈렉에 나온 당나귀같이 생긴 게. 여보, 제가 나 놀렸어. 이렇게 바로 줄 거면서 건방지게 말이야. 네! 이상 빠쿠였습니다. 안녕! At least you can use this as your dating app pick. Give you a little leg, you know? Yeah. Oh yeah, jellyfish. 자, 오늘은 추워 죽겠는 날씨에 수영을 해볼까 합니다. 거대 식인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바다에서요. 탑 23 7레벨 해양공포증 지금 다이빙하러 갑니다. 뿅! (7레벨은) 백룸의 8번째 레벨입니다. 생존 난이도는 4등급으로 꽤 위험하죠. 이 레벨은 8레벨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상당한 장애물입니다. 레벨 자체는 사방으로 무한히 뻗쳐있는 광활한 바다입니다. 레벨에는 인위적 광활이 존재하지 않고 레벨 자체에 흐릿한 자연광만이 존재하죠. 이 끝없는 바다는 레벨의 위험도 때문에 제대로 탐사되지 못했습니다. 7레벨은 2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입구방과 바다로 말이죠. 레벨의 입구방은 바다 위에 콘크리트 벽 위에 지어진 작은 공간으로 그나마 안전합니다. 입구방은 평범한 가정집 거실로 보이며 책꽂이와 의자 등의 가구들이 있죠. 방의 바닥은 얕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양말 젖었어. 희한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입구방은 레벨 전체와 다른 방향의 중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죠. 입구방은 레벨의 바다 위에 떠있는데 이게 똑바로 떠있는 게 아니라 방의 문짝이 수면을 향하도록 90도 꺾여서 떠있습니다. 만약 지구였다면 당신이 입구방에 들어오자마자 옆으로 날아가겠지만 이 레벨은 중력이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입구방 안에서는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당신은 멀쩡할 겁니다. 다만 문을 열게 된다면 갑자기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당신은 문 밖의 바다로 퐁당 떨어지게 될 것이죠. 자, 이제 그 거대한 바다에 대해 설명할 시간인가요? 바다는 그냥 바다고 가끔씩 괴상한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들이 보입니다. 바다에는 곧 설명할 두 엔티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죠. 바다는 여러 개의 구역들로 분류되는데 나열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면과 가까운 순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나마 밝은 부분인 Daylight Zone, 좀 더 어둡고 추운 부분인 Twilight Zone, 매우 어둡고 수압도 강한 부분인 Midnight Zone, 바다의 바닷가 인접한 부분인 The Abyss. The Abyss 구역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수압도 강해지죠. 트와일라이트 존부터 동물들의 해골들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 이 해골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것 또는 인간형 엔티티의 것이죠. 나머지 뼈들은 거대한 물고기들의 잔해로 보입니다. 심해로 내려가면 물속에 합성 섬유 조각들이 떠다니는데 이는 희한하게도 바다의 바닥이 카펫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7레벨은 환경적으로도 탐험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레벨이 위험한 이유는 바다에 사는 두 엔티티들 때문입니다. 한 놈은 졸라게 큰 물고기이고 다른 한 놈은 아쿠아맨 양서로 버전이죠. 물고기부터 설명하자면 이 자이언트 고등어의 이름은 7레벨의 그것입니다. 얘는 메갈로돈급의 크기를 자랑하며 자신이 서식하는 미드나잇 존 이하의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도륙내버리죠. 엔티티 문서가 날아가 버려서 정확한 정보는 전달해드리지 못할 것 같군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매그 연구원들이 타이니라고 부르는 인간형 엔티티입니다. 이 친구 키가 233cm인데 도대체 어딜 봐서 타이니라고 별명을 붙인 건지 모르겠네요. 타이니는 트와일라이트 존 위의 구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데 얘도 눈에 띄는 생명체는 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타이니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무식하게 아무거나 두들겨 패진 않죠. 딱 한 번 매그의 인터뷰를 받아준 적이 있기도 합니다. 타이니도 대부분의 다른 고지능 엔티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죠. 타이니는 웬만한 공격으로 뚫을 수 없는 피부를 가졌고 항상 물고기의 가죽을 쓰고 다닙니다. 얼굴은 딱딱한 가면으로 가려져 있고 눈만 번뜩이죠. 이 가면은 타이니가 인간을 공격할 때 벗겨지는데 이때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 입이 쩍 벌어진 타이니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 친구를 직접 만나봐서 아는데 타이니 인마는 성격이 더러워서 안 돼요. 7레벨에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 이름은 포트 서렌더이죠. 포트 서렌더는 입구 방에서 가장 가까운 섬에 대충 지어진 집에 거주하는 4명에서 9명가량의 살인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은 레벨의 붕어빵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의 구성원들은 모두 적대적이죠. 근데 얘들은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7레벨의 유일한 입구는 6레벨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입구는 중요하지 않고 출구가 중요하죠. 레벨의 출구는 빡세네요. 나가려면 미드나잇 존까지 내려간 다음에 심해 동굴을 찾아서 8레벨로 이동하거나 The Abyss에서 죽지 않고 버티다가 실신하여 83레벨로 이동하면 됩니다. 또 9레벨과 881레벨로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다만 성공 확률은 낮다고 하네요. 오늘은 다이빙 하다가 황천길 갈 수도 있는 레벨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욱 무서운 레벨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 빠크였습니다. 안녕. 야, 저기 영화 같은 거 있다. 한번 들어가보자. 야, 오케이. 꽤 옛날 극장인가 본데? 야,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엔티티들은 없겠지. 당연히 없지. 11레벨에 무슨 엔티티들이 있겠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스마일러 퇴치제도 챙겼어. 오, 야, 일로 와봐. 왜? 뭔데? 복도 겁나 길어. 상경관들로 이어지나 보다. 들어가보자. 여기 1관이라고 적혀있는 곳 문 열려있다. 바로 가보자고. 와, 진짜 옛날 영화관이네. 근데 여기 의자들 좀 봐. 빨갛게 색칠되어 있어. 예쁘다. 그니까 와 진짜 폭신해. 불 꺼졌다. 상영이 돌아가네. 영화 나오나 보다. 헨리 에이츠? 야 재밌겠다. 1 hour later. 와 졸라 재밌었다 진짜. 그니까 어떻게 저런 영화가 백룸에 있냐. 이제 나가자. 뭐야, 왜 그래? 나 못 일어나겠어. 이씨,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살려줘.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 안돼. 누가 11레벨 안전하댔어 씨. 네, 들으셨던 대화 내용은 11레벨에서 우연히 68레벨로 들어가게 된 두 방랑자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무섭죠? 오늘은 이 살인극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2 68레벨 식인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68레벨은) 거대한 영화관의 모습을 띱니다. 옛날에나 보았을 미국식 영화관 말이죠. 레벨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사물들은 뭔가 생체적이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레벨의 모습은 일반적인 영화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로비에 들어오면 양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복도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복도들에는 상영관으로 통하는 문들이 여럿 있죠. 상영관 속도 뭐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매력적인 의자들이 있죠. 이 의자들은 밝은 빨간색으로 이상한 점액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의자에 앉기는커녕 역겨워서 피할 것이지만 68레벨에 들어오면 이렇게 끈적한 의자들도 엄청나게 매혹적으로 보이죠. 의자에 앉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버리면 네, 함정에 빠진 거죠. 당신이 의자에 앉는 순간 의자에서 일종의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당신의 피부로 녹인 다음 의자에 고정시킬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뭐 접착 테이프도 아니고 피부를 녹일 정도면 방랑자가 바로 눈치챌 것 같은데. 눈치 하나도 못 채. 이는 의자들이 사람의 정신에 마취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랑자는 자신의 빵댕이가 의자와 하나가 된 것도 모른 채 이야, 이 의자 개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것이죠.
상영관에 들어온 모든 방랑자들이 착석하면 불이 꺼지고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68레벨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상영관마다 다르고 현실에 존재하는 어떠한 영화들과도 관계가 없어 보이죠. 상영되는 영화들은 모두 엄청나게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같으면 사람들은 뭐야 저게 하면서 거부감을 느낄 테지만 상영관 안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할 것이죠. 일종의 최면에 빠지나 봅니다. 이렇게 실컷 영화를 보다 보면 언젠간 영화가 끝나겠죠? 그럼 이제 팝콘 들고 상영관에서 나가야겠죠? 못 나가죠? 엉덩이 못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영화가 끝난 직후 보고 있던 방랑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소화될 것이죠. 그냥 스르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피부부터 시작해서 근육, 장기, 뼈 순으로 녹아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마취도 없어요. 어휴, 끔찍해라. 이렇게 소화된 방랑자들은 레벨의 생존을 위해 레벨의 여러 장소로 이동되어 섭취됩니다. 68레벨에는 어떠한 공동체들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레벨 곳곳에 있는 그림과 글귀들로 보아 레벨 어딘가에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레벨은 11레벨에서 극장에 입장하면 들어올 수 있고 나가려면 상영관 속의 스크린으로 노클릭하거나 특정 문들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출구들이 각각 94, 74레벨로 이어지네요. 행운을 빕니다. 오늘은 아주 식욕이 왕성한 레벨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레벨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 빠크였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레벨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레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복합체가 스스로의 자아를 갖고 생각 및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레벨이죠. 탑 21, 148레벨, 살아있는 레벨, 지금 시작합니다. 잠만, 분량 개 많은데? (148레벨은) 5B의 생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벨이 다른 일반적인 레벨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부여되는 생존 난이도이죠. 148레벨은 레벨 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레벨 내의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방랑자의 발소리처럼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며 이후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 신기한 레벨은 속에 있는 방랑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요. 연구원들이 이 레벨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본 결과 148레벨, 일명 살아있는 레벨은 매우 지능적이고 손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148레벨은 엔티티로 간주될 수도 있죠. 이 레벨은 벽에다 글귀를 적거나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연답니다. 이 존재는 목이 쉰 듯한 낮은 목소리를 가졌죠. 이 레벨이 입을 여는 이유는 방랑자들의 희망을 없애서 더욱 쉽게 죽이기 위함입니다. 설명하기 쉽도록 엔티티로 간주되는 이 레벨은 앞으로 148이라 부르겠습니다. 148은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생명체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티티로 취급됩니다. 그래도 레벨의 모습을 띠니 일단은 레벨 목록이 존재하는 거죠. 148은 먹고, 자고, 사냥하고, 고통을 느끼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심지어 배출까지 합니다. 먹는 건 뻔하죠? 인간들이나 엔티티들을 먹습니다. 잔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따가 설명할 레벨의 두 상태 중 기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는 레벨이 코 자고 있기 때문에 얌전하죠. 148은 고통까지 느낍니다. 방랑자 또는 엔티티가 레벨의 벽이나 바닥, 천장에 흠집을 낼 경우 그 부위에서 인간의 혈액과 유사한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흘러나올 것이죠. 만약 148이 고통을 느끼면 즉시 적대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배출은 이게 뭐냐면 소화된 것처럼 보이는 뼈와 살점들을 특정 배출구를 통해 뱉어낸다는 거죠. 레벨 주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레벨은 두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기본 상태와 비상 상태로 말이죠. 기본 상태일 때는 레벨을 탐험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이때는 레벨이 얌전히 있기 때문이죠. 기본 상태일 때의 레벨은 다른 레벨들에서 볼 수 있는 랜덤한 복도들과 방들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끔 공허로 이어지는 방이나 계단들도 보이죠. 대부분의 공간들은 무한해 보이는 양의 물건들이 쌓여있는데 이 물건들 중 쓸만한 것들은 식량, 침량, 무기 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들의 경우 그 방의 특색에 맞게 피아노나 2층 침대같이 특이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죠. 기본 상태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상태도 비상 상태보다 덜 위험할 뿐이지 꽤 위험하거든요. 이는 레벨의 복도에 엔티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최소 2마리의 엔티티들은 마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8레벨에서는 스마일러 퇴치자 같은 엔티티 대항 물질들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물리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오한마 한자루와 밀키스 3병쯤을 들고 탐험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상태에 대해 알아보죠. 비상상태는 레벨이 깨어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변하죠. 148은 자신 내부에 있는 방랑자들의 위치를 보지도 않고 알아채지는 못하니 이때는 작고 들키지 않을 만한 공간에 숨어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48은 미세한 진동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비상상태 동안은 레벨 내의 모든 불빛이 꺼지거나 어두워질 겁니다. 또한 벽지들이 벗겨지거나 건축물 구조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죠. 148레벨에는 여러가지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함정으로는 미믹, 엔티티들을 이용한 함정이 있죠. 미믹들이 뭐하는 엔티티냐면 일반적인 비상구의 모습을 띠지만 열고 들어가면 끝없는 공허로 떨어지게 되는 일종의 함정 엔티티들입니다. 148은 이런 미믹들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미믹들을 제외하고도 더욱 스케일이 큰 함정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홍수, 짜부, 소용돌이가 있죠. 짜부는 원문으로 The Squeeze인데 이걸 직역해줄 만한 단어가 없어서 짜부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죠. 홍수는 말 그대로 홍수입니다. 홍수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차가운 물바다가 당신이 있는 복도를 양옆에서 덮칠 것이죠. 물살은 당신을 바로 쓸어가 버릴 만큼 매우 강력하고 영하 12도의 수온을 가지고 있죠. 저도 H2O가 어떻게 영하의 온도에서 얼지 않고 버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벨에서는 가능한가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홍수가 발생한 복도는 7여분 만에 물로 가득 찰 겁니다. 이쯤 되면 속의 방랑자들은 모두 익사하거나 동사할 것이죠. 홍수가 148레벨 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함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함정은 짜부입니다. 이름이 좀 웃겨도 그냥 봐주세요. 이것도 말 그대로 방랑자들을 짜부시켜버리는 함정입니다. 짜부가 시작되면 방랑자가 있는 방이나 복도가 빠른 속도로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방랑자를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릴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그 방이나 복도 바깥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주요 함정은 소용돌이입니다. 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레벨 중간중간의 바닥이 주변 벽이나 바닥과 떨어져 나가며 회전 회오리 히오스를 그린다는 거. 네, 대충 그렇다고요. 소용돌이가 발생하면 위에 있던 방랑자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밑에 공으로 사라지거나 소용돌이의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 벽이나 천장으로 던져질 것이죠. 엄청 위험해 보이지만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함정들에 비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피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레벨이 방랑자에게 레벨 내의 여러 물건들을 날려보내는 함정도 있고 평소보다 훨씬 똑똑해진 엔티티 무리가 나타나서 방랑자를 도륙내버리는 함정도 있으며 특정 구간을 불태워서 방랑자를 태워죽이는 함정도 있는데 굳이 설명은 부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148레벨에는 적지 않은 수의 엔티티들도 존재하는데 기생 페인트가 사네요. 공포진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조지는 레벨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탑 10 안에는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148레벨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벨이 생존 가능성이 꽤 있는 이유는 148레벨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방랑자 녹스좌 덕분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섹시한 아저씨가 녹스좌인데요. 녹스는 현재 35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12살의 나이에 백룸으로 노클립했다고 하죠. 148레벨을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방랑자는 녹스였고 입장 이후 그는 148레벨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돔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녹스자는 148레벨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들을 돔으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녹스는 148레벨의 크고 작은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8이 유일하게 건들지 못하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녹스는 백룸 내에서 148레벨의 왕으로 불리죠. 148레벨 문서를 작성한 양반이 하도 구체적으로 적는 바람에 녹스자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도 5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녹스자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력이 출중한 해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파이로일 물총을 잘 다룬다고 하는데 이 글 쓰는 양반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야?
148레벨 안에는 아까도 말했듯 커다란 돔이 있는데 이 돔에는 항상 10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있고 당신이 처음 들어갈 경우 반갑게 맞아줄 거랍니다. 이 돔 때문에 148레벨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는 거죠. 돔은 레벨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입구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 레벨에도 매그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돔 바깥에서 148레벨을 연구하러 돌아다니죠. 148레벨은 창고나 지하실 같은 방의 바닥으로 노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문들을 열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입구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죠. 또 다른 입구들은 65, 151, 365, 345레벨에 있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출구. 148레벨에서는 고의적인 노클립이 불가능하므로 나가기 매우 힘들지만 운이 좋다면 반강제적으로 노클립되어 166, 365, 68, 66 둥지 레벨로 나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살아 움직이는 엔티티 겸 레벨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색다른 레벨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상 빠꾸였습니다. 안녕.